안녕하세요. 소리 들리시나요? 오늘 8월 23일입니다.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은 특정 종목이나 특정 금융상품을 권유 혹은 유도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본 영상에서 언급되는 투자 대상은 예시 하나일 뿐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본 자료에서 사용되는 글과 말은 정확성과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모든 투자는 본인 책임하에 결정하셔야 합니다. 2024년 8월 23일 첫 번째 주제는요. 대출과 연체입니다. 최근 들어서 대출이 많이 늘어나고 있죠. 단순히 대출이 늘어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고 숫자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확률이 높은지 한번 고민해 보자고요. 2분기 가계빚은요. 1896조입니다. 역사상 가장 최고를 기록했고요.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신용대출도 늘고 가계대출도 늘고 다 늘었어요. 다 늘어서 역사상 가장 큰 1896조를 기록했습니다. 1896조가 되어서 뭐 문제가 생겼다던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일단은 빚은 최대한 늘었다. 이 사실에 집중하시고요. 그 다음번에는 빚이 늘었는데 왜 늘었니? 라고 보면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주택거래가 활발했습니다. 주택거래가요. 보시면 작년 4분기에 13만 1,000호였는데요. 이번 2분기에는요. 17만 1,000호. 그러니까 13만에서 17만, 4만이 늘었으니까 30% 정도 늘었습니다. 주택 매매가 이루어지고 나서는요. 2, 3개월 시차를 두고 가계대출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가계대출은 더 늘어나겠죠. 네.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신용사회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신용도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줄어들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경제가 큰 위기가 오지 않는 이상에는 꾸준하게 신용 판매도 늘고 모든 게 거의 다 늘죠. 그래서 이렇게 이자가 엄청 많이 증가했을 때 조금 감소하다가 그리고 사람들이 적응하면서 늘게 되죠. 자, 그런데요. 가계대출은요. 연체율 상승세가 멈췄답니다. 대출은 늘어나는데 연체율은 하락했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갑자기 경기가 좋아졌나요? 아니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연체가 줄었을까요? 답은 오히려 간단한 데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연체율이 실제로 조금 줄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부실이 먼저 터지고 그 다음번에 부실이 급격하게 늘진 않았죠. 조금씩은 늘었는데 증가율은 줄었습니다. 기업도 가게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컸던 게 상매각을 증가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연체가 됐던 것들을 연체율에서 빼서 상각해버린 겁니다. 팔아버린 거예요. 부실채권을 팔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줄었다는 거죠. 이제 2분기에 정리를 해서 줄었으니까 일단 앞으로 추이를 봐야 되죠. 하지만 이 부실채권들은 사라진 건 아닙니다. 빚을 탕감해 준 건 아니죠. 이것을 은행에서 빼서 다시 NPL을 취급하는 업체들이 가져갔겠죠. 연체율도 줄기도 했습니다. 보시면 연체율이 0.43, 0.51이었는데 0.42 많이 줄진 않았는데 조금씩 줄었습니다. 기업도 조금 줄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 대비는 월등히 높은 상태죠. 그러니까 이게 줄은 게 의미 있게 확 줄은 것보다는 약간 줄었습니다. 5월보다 약간 줄어 있는 상태고요. 가계대출 연체율도 약간 줄었습니다. 대출은 늘고 연체율은 줄었으니까 어디서 돈을 더 구해서 막았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연체채권 정리 규모를 보시면요. 여기서 연체채권 정리를 보십시오. 여기가 4.4조입니다. 평월에, 그러니까 과거에 보시면요. 2023년에는요. 평균 1조 이 정도 되다가 보시면 2분기 말에 6월에 한번 털고 그 다음번에 12월에 한번 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한번 털었죠. 그래서 연체율을 줄였습니다. 연체 채권을 정리하면서요. 4.4조는요. 최근 들어서 정리했던 것 중에서 가장 큽니다. 이것들은 부채를 면제시켜 준 게 아니라 부실채권 추심으로 넘어간 거죠. 그렇게 넘어갔는데요. 추심이 일반적인 형태를 보시면,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대출이 계속 늘어나면 어느 정도 연체도 좀 증가하고 절대량은 증가하고, 그것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부실화된 것들은 매각하고, 그래서 연체율을 다시 관리하고, 그 부실 채권을 가져와서 또 추심하고, 이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추심을 어떻게 하냐면 고객 상담에서 추심 계획해서 재산 조사해서 변제를 촉구하고, 뭐 전화든 우편이든 촉구하고 변제금을 수령하고, 그리고 추심 결과를 통보하고 수수료를 받는 거죠. 그런데요, 최근 들어서 또 인권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채권 추심을 매뉴얼화해서 개인 채무자 보호법을 시행했어요. 그래서 과도하게 추심을 제한하고 규율을 지키게 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발생하면, 보호하는 것들이 발생하면 불법 추심보다는요, 기존의 매뉴얼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훨씬 더 잘 대처합니다. 그러니까 규제가 심하면 규제 안에서 제대로 된 회사들이 훨씬 더 포지셔닝을 많이 가져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번에는 적합한 채무 조정이 일어나도록 하니까 결국은 채권 추심을 막는 게 아니라 채권 추심을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안 하면 또 신고하고 보호해주고 이러는 거죠. 그러면 기존에 제일 잘했던 회사들이 또 더 잘할 수 있게 되겠죠.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시면요. 7월에 보면 아까 제가 6월이 사상 최대였다 그랬잖아요. 7월도 5조 5천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로 우리가 알기 쉽게 딱 보시면 전체 가계대출이 약간 슬로우해졌지만 사상 최고를 계속 경신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양이 늘었기 때문에 절대적인 연체도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채권 추심 회사들을 우리가 구직 사이트나 다른 데서 이렇게 인원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찾아보는 거예요. 도대체 채권 추심 회사들은 상장사든 비상장사든 한번 찾아보는 거죠. 그러면 몇 개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회사명은 각자 보시고, 이 회사는 보시면 안 늘었습니다. 2020년에도 120명, 2023년에도 121명입니다. 최근 데이터는 없더라고요. 그런데 반면에 점유율 1위라고 한 회사는 보시면 계속 늘고 있습니다. 요게 어느 숫자냐면요. 2023년 9월이 888명이었습니다. 고용자 수가요. 지금은요. 900명이 훨씬 넘었죠. 920 몇 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되는 회사들은 계속 늘고 있고 점유율이 올라가고 있다. 이런 거를 우리가 직원 고용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직원 고용이라는 게 뭐 매출이 증가할 것 같아서 일이 많아서 증가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예를 들어서 52시간 근무라던가 이렇게 법이 바뀌어서 증가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최근 들어서 그런 고용법이나 근로시간에 관련된 법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최근에 증가한 것은 아무래도 일이 많아졌다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아지니까요. 정부가 부채가 너무 많아지니까 또 한번 슬로우 하는 거죠. 그래서 DSR도 약간 더 강화하고요. 은행 대출도 좀 줄이고요. 이런 식으로 약간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보셨듯이 주택 거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7월, 8월도 증가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대출이 늘어났다라는 것은 과거에도 제가 대출 절대량보다는 GDP가 어떻게 되느냐가, 그러니까 부실의 척도는 GDP 대비 대출이 어떻게 되는지가 제일 중요하고, 대출의 절대량이 늘어나면 어찌됐건
부실 채권은 늘어나고, 또 부실 채권이 늘어나고 나면 우리가 그걸 NPL이라고 하잖아요. NPL이 늘어나고 나면 이것을 추심하고 이것이 매출로 이어지려면 회수가 돼야 되잖아요. 부실 채권이 회수가 되는 시점은 금리가 좀 낮아져서 사람들이 돈을 빌리기가 좀 쉬워지는 구간에 많이 되죠. 그래서 지금은 채권 추심이 늘어나고 있고, 하지만 금리가 좀 떨어졌을 때 채권 회수는 급격하게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